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빛에 대해서 보는데 우선은 기하광학에 대해서 보는데 빛이 직진하는 경우, 그래서 반사되는 경우에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고 했고, 굴절이 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데 그 슈넬의 법칙, 독일 사람인가 봐. 슈넬이라고 해. 슈넬. 다음과 같이 굴절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보면 N1이 공기고 이게 N2가 유리면, 유리가 굴절률이 크니까 굴절률이 크면 각도가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굴절각이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나가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되죠.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고, 그래서 굴절률은 이렇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작다고 했는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C가 뮤0 엡실론 제로인데, 우리 매질 안에서 다일렉 유전 상수가 엡실론인 매질 안에서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쓰면 된다고 하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될 테니까, 이게 스퀘어 루트 카파분의 1.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굴절률을 굳이 쓴다고 하면 스퀘어 루트 카파, 따라서 뭐죠? 카파가 1보다 크니까 대부분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 쓸 수 있고. 그래서 무지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굴절률이 근데 모든 파장에 대해서 일정하냐면 그렇지 않고 파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파장 굴절률을 봤는데, 파장이 길수록, 다시 말하면 빨간 빛으로 갈수록, 이쪽이 보라색이고 빨간 빛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작아지죠. 굴절률이 작아진다는 건 뭐냐면, 들어와서 하얀 빛이 들어오면 굴절률이 작으면 덜 꺾이고, 굴절률이 크면 더 많이 꺾이죠. 그러니까 파란 빛이 더 많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흰 빛이 이렇게 들어와도 빨간 빛은 덜 꺾이고 파란 빛은 더 많이 꺾이고, 나올 때 이렇게 나와서 흰 빛이 들어와도 파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 그래서 뉴턴이 우리 1학기 때 배운 뉴턴의 역학 또 많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광학에 굉장히 또 역시 많은 기여를 해서 평소에 프리즘을 가지고 많이 놀았죠. 그래서 저 뉴턴이 광학에서 기여한 것 중에 제일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하는데, 첫 번째 뭐냐고, 뉴턴이 맞은 게 뭐냐면, 뉴턴이 생각한 게 뭐냐면 빛이 도대체 뭐냐. 전자기파를 보니까 전자기파가 뭐지? 에너지도 전달하고 운동량도 전달한다고 했죠. 입자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입자랑 똑같네. 그럼 빛은 입자야. 그러니까 똑바로 봐. 똑바로 나가면 그러면 튕겨 나올 때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이 보고서 그래? 그래도 뉴턴이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뉴턴의 그래서 빛이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막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호이겐스나 또 딴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빛은 파동이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파동이다. 파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중첩을 하니까 간섭 현상이 생긴다. 간섭 현상을 보고 빛이 파동이다. 그래서 지난 뉴턴의 빛의 입자 이론과 호이겐스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파동 이론이 계속 싸우다가 우리 간섭 현상들을 많이 보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다시 그 논란이 재현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거는 요거 하고서 빛의 간섭
회절 이거를 배운 다음에 우리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무지개도 보면 우리가 무지개가 어떻게 되더라? 비 온 날 개인 다음에 내가 햇빛이 뒤에 있으면 앞에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죠. 해와 무지개를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죠. 항상 해가 뒤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 그럼 빛이 들어와. 하얀 빛이야. 파란 게 더 꺾여. 빨간 게 덜 꺾여. 반사해. 또 한번 그 다음에 튀겨 나와. 덜 꺾여. 그래서 파란 빛이 더 많이 꺾이죠. 그래서 보면 파란 빛이 그러면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빨주노초 파란색이 위에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눈은 한 곳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거랑 이쪽으로 나가는 걸 한꺼번에 보질 못해요. 한꺼번에 보는 걸 뭘 보죠? 여기서 나온 빨간빛, 여기서 나온 파란빛, 이걸 보죠. 그래서 무지개는 위쪽이 빨간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는 게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빛의 굴절,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굴절 현상을 봤는데, 우리 아까 봤을 때는, 흔히 봤을 때는 공기에서 공기에서 물,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갈 때 많이 꺾인다고 했는데, 우리 거꾸로 보자 이거예요. 굴절률이 큰 데서,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물론 수직으로 나갈 때는 θ1과 θ2가 0이니까, 요 수직인 쪽.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똑같이 나갈 테고, 그 다음에 조금 꺾이면 반사되는 빛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고, 나가는 거는 N1, 이쪽이 N2지, 이쪽이 어느 쪽이 N1이야? N1, 이쪽이 N1, 이쪽이 N2라고 하면 우리가 펜이 어디 갔어? 글쎄, 여기구나. N1 sin θ1, N2 sin θ2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N1이 더 크면, 지금 N1이 더 큰 경우, 굴절률이 더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되죠? 굴절률이 N1이 크면 θ2가 N1이 더 크면 N2가 작은 거니까 θ2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보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죠. 근데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면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이게 90도보다 더 이상 굴절을 하지 않죠.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 어느 순간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 그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토탈 리플렉션, 전반사라고 하고,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도가 어딘가? 이때가 90도면 되지 뭐. θ2가 90도면 되니까 N1 그때 요 입사하는 각도 앵글을 θC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면 N1 sin θC는 N2 sin 90도. 그래서 sin θC는 N1분의 N2. 그러니까 θC는 다음과 같은 각도보다 더 크게 들어오면 전반사, 토탈 리플렉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갈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나? 물고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게 물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는 위에 있는 위에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하늘이 보여. 그죠? 각도 θC까지는 여기 요렇게 보면, θC까지 요렇게 보면 요 안에
바깥에 있는 위에 있는 세상이 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보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다 보여. 요 안에 위에 있는 하늘이 요만하게 보이죠. 나머지는 멀리서 있는 바닥에서 반사된 빛이 들어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걸 봤지만 거꾸로 여기 다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다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물고기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요만해. 그리고 바깥은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옆에 있는 물고기가 위에 비쳐서 보여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물고기가 낚시꾼한테 잡혀서 올라오면 막 팔딱팔딱거리죠. 왜? 당황해서 그래. 물속에 있던 세상과 다르게 보여. 숨이 막혀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몰라. 언제 또 스쿠버 다이빙을 할지 모르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물 안에 쑥 들어가서 잠잠할 때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는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일 거라. 그러면 또 하나 그걸 본 거 중에 이제는 오래된 기술이지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줄이 반짝반짝하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유리 섬유로 만든 건데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소위 광섬유라고 해서 옵티컬 파이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관인데 유리로 만들어서 이게 굴절률이 커요. 유리니까. 근데 물론 실제로 만든 옵티컬 파이버는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안에 굴절률이 좀 크고 바깥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효율적이라서. 그래서 뭐냐면 빛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를 하고 일부는 나갈 텐데 적당한 굴절률과 요 크기를 정하면 들어온 빛이 항상 전반사가 되도록 하면 빛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에너지가 샌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새지 않고 그 안으로 계속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 있죠. 그게 바로 옵티컬 파이버예요. 그래서 뭐 해저에 긴 옵티컬 파이버를 넣는다 하는 게 다음 같은 걸 넣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면 그런 옵티컬 파이버를 놓고 한쪽에서 불을 놓고 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 노랗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일부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좀 있죠.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옵티컬 파이버도 이 토탈 리플렉션을 이용한 거죠. 자, 다음 같은 예제. 물론 숙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문제를 냈지만 요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게 45도, 90도. 다음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이 놓고 한쪽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90도로 반사가 될 텐데 반사가 되고 일부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게 이게 전반사가 되려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로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없는 전반사가 되려면 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요 물체의 굴절률에 대한 조건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 전반사를 일으키면 되죠. 그럼 이때 요거는 여기서 들어올 때는 그냥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물론 여기서 반사되는 건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와서 여기서는 요건 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세타1 45도가 입사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더라? 여기가 n sin 45도가 바깥에서는 공기가 1이잖아. 1이니까 sin theta c 요 각도보다 요 각도를 만족해야 된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theta c는 요게 sin n2인데 n2가 1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sin 다음과 같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in theta c가 돼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n이 뭐냐면 sin 루트 2 가만있어 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세타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타, 가만있어 봐. 이게 사인 45도가 아니지. N1 사인 45도가 이게 90도가 돼야 되는데 사인 90도가 돼야 되죠. 내가 잘못 썼네. 그래서 요거보다 n이 요거보다 커야 요게 루트 2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다음과 같은 전반사 루트 2일 때부터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n이 1.4보다는 커야 되겠다는 거죠. 숙제에서는 요거보다 좀 더 재밌는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전반사는 아니지만 굴절율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뭐 그냥 공기에서 유리 들어왔다 나가 굴절이 돼. 근데 지금까지는 빛이 진행하는 방향만 봤는데 우리 빛이 폴러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편광이 돼 있으니까 빛이 예를 들어서 햇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편광이 언폴러라이즈 돼 있으니까 아무 쪽이나 다 돼 있죠. 그러면 편광이 그렇지만 진행 방향의 수직이니까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그 수직인 방향을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이게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 수직인 두 개의 폴러리제이션을 보면 원래 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거의 수직인 두 방향의 폴러리제이션을 정하면 그걸 적당히 더하면 이무의 방향의 폴러리제이션을 우리 만들 수 있죠. 우리 2차원에서는 X축 방향의 유닛 벡터랑 Y축 방향의 유닛 벡터만 있으면 그걸 적당히 더하면 XY 평면에 있는 이무의 벡터를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기본 우리가 소리하는 기준 벡터는 두 개만 정하면 돼요. 그 두 개를 어떻게 정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흔히 관습적으로 정하는 게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는 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렇지만 이 평면에 있으면서 이 평면에서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우리 이 면에 수직인 다음과 같이 진동하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두 개가 아주 랜덤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 나가면 반사하면 일반적으로 폴러리제이션이 그냥 그대로 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뭐냐면 반사돼서 나가는 거는 이 평면 안에 있는 폴러리제이션이 조금 줄어들어요. 이쪽은 반대로 그러면 그쪽 폴러리제이션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처음에는 폴러라이즈 되지 않은 빛이라고 해도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쪽으로 된 폴러리제이션이 적어서 이쪽으로 수직으로 된 폴러리제이션이 좀 많고 이쪽이 이게 좀 많은 거죠. 다음과 같이 폴러리제이션이 처음에는 똑같이 들어오더라도 두 개로 나뉘어요. 뭐냐면 똑같은 랜덤한 게 약간의 폴러리제이션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을 풀면 얻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각도가 되면 반사되는 빛은 이 면으로 진동하는 폴러리제이션이 하나도 없이 나오는 반사가 되는 건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이쪽으로는 계속 섞여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각도를 우리가 브루스터 앵글이라 그래요. 브루스터가 처음 이 각도를 계산을 했는데 그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아주 간단해서 입사각과 요게 세타 B면 요게 세타 입사각이지. 입사각이 굴절각이랑 세타 R 리프렉션이라고 굴절각이랑 요걸 더하면 90도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90도일 때 요거로만 폴러리제이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그러면은 굴절 법칙을 쓰면 여기가 N1이면 N1 sin θ B는 N2 sin θ R이야. 근데 θ R 대신에 θ B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게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N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양변을 이거를 코사인 θ를 이쪽으로 넘기면 탄젠 θ B N2 나누기 N1이죠. 이건 N1, N2가 크든 작든 상관할 필요가 없죠. θ니까. 그러니까 탄젠 θ B는 요거에 인버스 탄젠트를 붙이면 된다. 요 경우에는 나오는 빛은 순전히 요쪽으로만 폴러라이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글라스 중에 폴러라이즈 선글라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색안경의 특징 중에 색안경이 뭐가 좋나? 물론 폼이 나야지. 그건 안경이 다 그렇지. 들어오는 빛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까맣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까마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에 썼던 폴라로이드, 편광판을 써요. 대부분 햇빛이 센 경우는 우리가 언제 이 햇빛이 너무 세. 오늘도 공기가 미세먼지가 적어서 눈이 부시긴 하지만 되게 강한 햇빛 어디죠? 해수욕장, 스키장 이런 데 가죠. 해수욕장, 스키장 같은 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바닷물, 물론 햇볕이 그냥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바닷면에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 혹은 눈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도 들어와서 막 눈이 부시죠. 근데 햇볕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반사되는 빛은 이렇게 반사되면 브루스터 앵글이면 항상 이쪽으로 폴러라이즈가 되지만 브루스터 앵글이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폴러라이제이션 되는 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폴러라이즈드 판을 이렇게 수직으로 두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폴러라이드 판을 이렇게 생긴 렌즈를 가지고 선글라스를 끼면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폴러라이저가 없는 선글라스보다 훨씬 더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광 선글라스가 뭐냐 하면 바로 브루스터 법칙을 이용해서 폴러라이제이션 일부가 나온 거를 막는 우리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산 다 했어. 이거는 뭐더라? 아주 무식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단면적 A, 높이가 H, 밀도가 로인 균일한 금속 막대가 있는데 밑에서 레이저를 쐈어요. 레이저가 빛을 아주 세기를 아주 세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세기를 센 것뿐만 아니라 빛의 위상들이 다 똑같아 가지고 아주 뭐냐면 소위 우리가 코히어런트 웨이, 결맞은 빛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정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이거 다음 같은 거에서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당연히 놔두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밑에서 쏘면 빛이 우리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작다고 하지만 레이저로 아주 센 레이저로 밑에서 쏘면 레디에이션 프레셔로 이거를 올려서 이걸 딱 공중에 떠 있게 만들 수 있으려면 레이저가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물론 빛이 여기다 반사된다고 합시다. 들어와서 빛이 반사되는 경우. 반사되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우리 프레셔가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C분에 반사되는 경우는 흡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랬죠. 받는 힘은 레디에이션에 의한 힘은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지 뭐. 이게 mg랑 같으면 되죠. mg랑 같으면 되는데 mg가 뭐야? 아니지. mg가 m이 로 ah가 부피니까 g 다음 거 a는 없어지고 2분의 c 로 hg 다음과 같은 빛의 세기를 만들면 되는데 물론 거시적인 물체인 경우에는 이런 걸 만족하는 레이저는 거의 저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레이저 정도야.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아주 쉬운 문제죠. 편광판이 요거에 대해서 요 수직인선에서 세타1 요건 세타2 다음과 같이 된 곳에서 여기서 햇빛을 다음과 같이 쏘면 여기 나오는 빛의 편광된 방향과 빛의 세기는 처음에 들어온 빛의 세기를 I0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편광 방향은 맨 마지막에 편광판의 방향이에요. 세타2로 돼 있으면 이 방향으로 폴러라이즈가 돼 있어요. 어떤 빛을 쏘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지.
여기서 편광되지 않은 빛을 이렇게 쏘면 세타 1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쪽으로 된 거 편광되지 않은 거는 반이 지나가죠. 반이 지나가고 요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편광된 건 빛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타2. 세타2가 아니지. 요거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요것과 요거의 상대각은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i는 처음에 i0에 첫 번째 걸 지났을 땐 2분의 1. 두 번째 걸 지났을 때는 코사인 제곱 둘 사이의 각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만약에 처음에 빛이 언폴러라이즈가 아니고 Y축으로 편광된 빛이라고 하면 Y축으로 편광된 빛이라고 하면 이건 언폴러라이즈드인 경우이고 Y축으로 편광되어 있다고 하면 이때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거 지날 때 이쪽으로 편광돼서 I0 코사인 제곱 세타1 두 번째 거를 지날 때는 사이 각도가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니까 세타2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로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코사인은 부호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편광된 빛이 들어오느냐 편광되지 않은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세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우리 기하광학을 보는 문제예요. 수영장에 막대기를 꼽아놨어. 막대기를 꼽아놨는데 이게 전체 길이가 L, 잠겨있는 길이가 L, 스몰 L,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림자의 길이는 이 그림자의 길이는 얼마일까? 그림자의 길이를 보려면 어떡하죠? 맨 끝점이 여기 어디에 도달하는가를 보면 되죠. 그죠? 끝점이 어떻게 되나? 지금 요 맨 끝점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굴절돼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죠? 요 점과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나?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서 보면 입사각이 요게 세타면 이게 입사각이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요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공기는 굴절률이 1, 여기는 n인데 물은 대개 1.33 정도 돼요. 3분의 4라고 외우면 쉬워요. 그러면은 이게 요 세타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나? 원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n 사인 세타 프라임이네. 그러니까 사인 세타 프라임은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지 n분의 코사인 세타네. 사인 세타 프라임이면은 요게 세타 프라임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면 되지 뭐. 그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는 요 길이 아니야. 요거의 세타잖아. 그럼 요게 L-L이잖아. 그러면은 탄젠 세타는 우리가 원하는 X분의 L-L이야. 그러니까 X는 탄젠트 세타분의 L-L이야. 요거 계산했어요.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나? 요게 세타 프라임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요게 X 프라임이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이 길이 L분의 X 프라임이네. 그러니까 X 프라임은 L 탄젠트 세타 프라임? 이건데 사인 세타 프라임 이거면 사인 세타 프라임이 이거면 n분의 사인 세타 프라임이 n분의 코사인 세타면 이게 n이고 이게 코사인 세타면 되겠네. 그럼 요게 스퀘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일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스퀘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바로 그림자의 길이가 나온다 이거. 요 각도 하나와 굴절률만 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림자의 길이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문제죠. 그래서 기하광학이라고 부르죠. 요거 옵티컬 파이버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하광학에 대해서는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우리 이제 파동광학을 보자 이거예요. 파동광학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럼 왜 파란 나비가 왜 인터피어런스를 보는데 왜 이게 나와? 이 날개 구조를 보면 날개가 요 날개를 단면을 잘 보면 크게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빛이랑 요 밑에 들었다가 반사되는 빛 쪽에 간섭을 해서 보이는 색이 이 색이에요. 간섭 현상에 의해서 나비 날개 색깔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부터는 드디어 파동광학을 볼 거라 이거예요. 우리 지금 본 것처럼 기하광학은 물체의 크기가 파장보다 굉장히 클 때지만, 그때 우리 다음과 같이 모든 굴절에 대한 법칙을 우리 다 봤는데, 그러지 말고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 간섭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빛이 파동이야. 파동인데 물체 파장이랑 물체의 길이랑 상관없이 파동이면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해도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나? 뉴턴처럼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반사와 굴절은 그렇지만 반사는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발음도 쓰고 나서 읽기도 힘들어.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빛은 파동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빛이 진행하는 거를 우리 어떻게 볼까? 그래서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 우리 원리는 우리 따지지 않아요. 이렇다고 치면 잘 맞으면 그 원리를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이겐스의 원리가 뭐냐면, 파동이 진행하는데, 파동이 한 군데서 이렇게 쭉 나가는 순간 파동이 쭉 나가죠. 한 점에서부터 소위 점광원이라고 해서 한 점에서 쭉 나가죠. 그러면서 쭉 나가서 파면이, 여러분들이 연못 위에 파면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파면이 있으면 그 파면이 각각이 쭉 나갔을 때고 각각이 파면이 점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광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평면파가 왔다고 하면, 평면파가 이렇게 와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 선을 그은 게 뭐냐면 진폭이 큰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점에서. 그럼 우리 호이겐스의 원리는 뭐냐면 요 각각의 점들이 전부 다 점광원이라는 거예요. 점광원이 각각 파동을 내. 그럼 우리 점광원이 낸 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빛의 세기가 R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걸 내죠. 갈수록. 그렇지만 근데 가면서 간섭을 해. 하나에서 내는 거, 다른 거에서 내는 거, 다른 거에서 내면 쭉 간섭을 해서 뭐냐면 다 합해 보니까 합해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진행되는 파면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다 간섭을 해서 다른 곳에서는 다 상쇄 간섭을 일으키고 여기서만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호이겐스의 원리. 그러니까 호이겐스의 원리는 파동이 진행하면 파동의 파면의 모든 점들이 점광원처럼 빛을 내서 그 빛들이 전부 다 합해져서 그 다음 파면을 결정한다는 게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파동은 모든 점은 거기서 나오는 2차 구면파, 거기서 나오는 구면파의 포인트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파동들을 합해서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면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럼 다음과 같은 호이겐스의 원리로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파면이 이렇게 들어와. 파면이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돼서 쭉 와서 이렇게 오는 거죠. 쭉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어라 경계면서 여기 부딪혔네. 여기서부터 이제 반사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반사하는 거, 여기서부터 반사하는 거 쭉 해서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만 쭉 돼서 결국은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결국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니까 우리 보면 요게 입사각, 요게 반사각이라 그러면 우리 잘 기하학적인 걸 보면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 그런가? 잘 보면 그런가? 요게 세타면 요거 더하기 요게 세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고 이거 어렵네.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랑 이 사이의 각도면 이거의 수직인 거랑 이거의 수직인 거랑의 각도랑 같죠. 그래서 요게 세타고 요게 세타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삼각형을 봐.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수직이지. 왜냐면 진행 방향이랑 파면 항상 수직이니까.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직각삼각형이 한 변이 같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뭐더라? 한 변이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인가? 한 변이 같은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아니지. 그거랑 이 변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랑 여기서 그렇지. 이 거리랑 여기가 같으니까 합동이니까 이게 합동인가? 가만히 있어. 왜 합동이지? 이 삼각형 A, B, C 이게 두 개가 합동인데 이게 왜 합동이냐면 그렇지.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같은 거죠. 각도가 같으면 요 반사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굴절은 조금 더 복잡해요. 굴절은 빛이 이렇게 와. 또 파면을 어떻게 하냐면 한 파장씩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파면을 이렇게 해서 쭉 와. 여기까지 오는데 오다가 이건 진행 방향이 약간 다르면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쭉 오면 이렇게 쭉 꺾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 경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입사각은 요거랑 요거의 각도는 요거 더한 건 90도, 요거는 더. 요게 세타1, 요게 입사각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입사각인데 요거에다가 요걸 더하면 90도, 요거에다 요걸 더하면 90도니까 입사각이랑 요거는 같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굴절의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자 이거예요. 이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와서 빛의 속도가 다르잖아. 여기까지 올 동안 이건 더 많이 가죠. 또 적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오는 동안 조금밖에 못 가죠. 그래서 우리 보면 간 거리가 달라지는데 속도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화면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이거예요. 걸리는 시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뭐죠? 여기서는 람다1을 B1, B1이 빛의 속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 람다2죠. 파장. 요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니까. 람다2를 B2로 나누는 거. 여기 걸린 시간은 같은 거죠. 걸린 시간이 같은데 이렇게 쓰면 람다1 나누기 람다2는 람다는 파장은 속도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보면 사인 세타1은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세타1은 이 길이 HC분의 람다1이야. 밑에 삼각형에서도 보면 사인 세타2는 똑같은 길이 HC분의 람다2죠.
이 두 관계식을 나눠줘요. 나눠주면 분모가 서로 상쇄가 되고 사인 테타 1 나누기 사인 테타 2는 람다 1 나누기 람다 2 그게 B1 나누기 B2죠. 근데 우리 굴절률은 B분의 C로 주어져 있으니까 N1은 B1분의 C, N2는 B2분의 C. 그러니까 요거는 N1분의 C, N2분의 C. 따라서 여기서 이걸 보면 N1분의 N2. 따라서 N1 굴절의 법칙이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호이겐스 법칙을 앞으로 써서 파동을 보겠다는 거죠. 그거 믿기 어려운데요.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이라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써보니까 반사 굴절은 잘 맞아.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반사 굴절을 얘기하는 게 호이겐스 원리만 있나? 딴 것도 있어요. 우리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페르마의 프린시플도 있어요. 페르마의 프린시플은 뭐냐면 빛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할 때는 가장 짧은 거리가 아니고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페르마의 원리예요. 아니 왜 그런데요? 빛이 어떻게 제일 빨리 걸리는 시간을 아나요? 우리 그건 몰라. 하지만 그 원리를 쓰면 잘 설명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진공에서 빛이 직진한다는 거는 A와 B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가는 시간이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돼요? 최단 거리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빛의 페르마의 원리에 따르면 한 매질 안에서 빛이 가는 건 반드시 똑바로 가야 돼. 오, 좋았어. 이제 반사와 굴절을 봐야지. 반사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물론 이렇게 빛이 가면 제일 좋지만 반드시 거울에 비춰서 가야 되면 거울면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경로 중에서 어떤 걸 고른다고? 제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 근데 이건 매질이 같으니까 제일 시간이 짧게 걸리려면 어떻게 되죠? 제일 경로가 짧은 걸 골라야 돼요. 경로가 짧은 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를 이렇게 대칭되게 놓고 이걸 쭉 이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요게 이등변상과 물론 같은 높이에 있으면 그렇지만 요 다음과 같은 거 이게 대칭이 되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은 그래야지만 이게 요렇게 됐던 걸 요렇게 올리니까 반사의 법칙도 페르마의 원리를 쓰면 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굴절은 조금 복잡해.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달라져.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데 빛이 어느 경로를 갈까? 제일 짧은 시간이래.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똑바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봐야죠. 뭐지? 여기는 굴절률이 작으니까 빛이 진공이니까 빠른 속도로 오는데 빠른 속도로 오는 거보다 이거는 느린 속도로 더 긴 거리를 가야 되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길게 걸리겠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이게 빛이 빠르니까 이쪽으로 오는 걸 되도록이면 길게 해야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길게 갔다가 가면 또 역시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갈 때 걸리는 시간 여기 갈 때 걸리는 시간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좌표축을 적당히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을 예를 들어서 x 그러니까 A0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0A 여기가 뭐야 B X좌표가 있고 Y좌표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C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여기까지의 거리 계산할 수 있고
여기까지 거리 계산하면 걸리는 시간 더한 다음에 그게 요 A를 변했을 때 large A, large BC가 고정돼 있고 A를 변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소가 되는 거는 걸리는 시간 합한 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 점을 찾으면 정확히 슈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을 만족하는 경로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거는 뭐냐면 인명구조대 법칙이라고도 해요. 인명구조대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대 구조요원이 여기 있어.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떠들었을 때 구명대를 딱 메고 뛰어갈 때 어느 경로로 가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때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 무식한 거야. 그죠? 굴절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한테는 인명구학이라고 하지만 20년 전에 처음 강의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21세기의 문화의 아이콘 이효리야. 그래서 이효리 구하기 문제로 내가 항상 해서 풀었는데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페르마 원리가 왜 맞는데요? 우리 이런 거 안 묻기로 한다 이거예요. 페르마의 원리로도 역시 풀 수 있지만 우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취하는 원리는 호이겐스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간섭 현상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또 하나 이제 파동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소위 파장과 굴절률이 있으면 실제 간 거리랑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위상차가 옵티컬 랭스, 실제 피지컬 랭스랑 옵티컬 랭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질이 다르면 굴절률이 다르고 빛의 속도가 다르죠. 근데 빛의 속도는 우리 어떤 거든 파동의 속도는 뭐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진동수는 매질이 바뀐다고 해서 진동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진동수는 항상 똑같아. 그러면 바뀌는 게 뭐죠? 매질이 바뀌면 파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진공에서의 파장에다가 C분의 V 우리 이거 아까 봤었죠? 아까 우리 호이겐스 원리에서 람다1 나누기 람다2는 V1 나누기 V2로 주어졌었죠. 그러니까 람다는 V 속도에 비례하는데 속도는 지금 본 것처럼 속도는 굴절률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진공에서의 파장이 람다면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의 파장은 n분의 람다예요. 파장이 줄어들죠. 진동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L이야. 한쪽은 N1, 굴절률이 N1, 한쪽은 N2예요. 그리고 처음에 위상이 똑같은 빛을 여기서 쭉 보내요. 위상이 똑같은 빛을 쭉 보내면 여기선 다 똑같아. 여기선 다 똑같은데 요 안에 몇 개의 파장이 들어가나 요 안에 몇 개의 파장이 들어가나 파장이 다르죠. 요 안에는 몇 개의 파장이 들어가냐면 N1은 길이를 파장으로 나눠야지. 근데 진공의 파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N1이라는 매질 안에 파장으로 나눠야지 파동의 개수가 나오죠. 이거는 진공에서의 파장으로 보면 람다분의 N1 람다가 N1분의 람다니까 이렇게 매질 2에서도 똑같이 하면 매질 2 안에서의 파장의 개수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쑥 지나고 나면 길이는 물리적으로 간 길이는 똑같은데 나중에 이 빛에 나오는 뭐냐면 파장의 개수의 차이는 굴절률의 차이만큼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파장 지나가면 위상이 어떻게 되죠? 2파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피지컬 랭스는 똑같지만 광학적으로 생각할 때 굴절률이 다르면 두 개가 위상의 차이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그 차이를 우리가 옵티컬 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옵티컬 광학적인 경로차가 있기 때문에 경로차라는 게 파장이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한 파장이 2파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다른 매질을 통과한 다음에는 두 개의 위상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하광학, 지오메트릭 옵틱스, 빛은 직진, 반사, 굴절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웨이브 옵틱스, 파동광학. 파동의 특징은 중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첩을 하면 반드시 생기는 간섭과 회절. 회절은 좀 이따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평면 파동이 이렇게 평면파가 쭉 들어오는데 이 앞에 장벽이 있어. 다시 말해 앞에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어요. 일반 물리 실험에서 이런 거 하나 평면 파동 이런 거 실험해 봤어요? 이렇게 때? 안 해봤나? 이런 거 안 해요 요새? 이거 근데 아주 꽂은 실험이죠. 그래서 교양물리 주임 교수님이 새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드냐면 요새 꽂힌 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물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수면파를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카메라로 찍어.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이 수면의 이 높이의 차이를 전부 다 파동으로 화면으로 딱 나타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은 적외선 반사를 잘 안 해. 그래서 그 위에다 뭐 스티로폼을 띄운다는 거에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요 사이의 간격을 요게 한 파장이고 요 안에 장벽이 있는데 장벽이 파장의 6배 정도 되면 A가 6배 정도 되면 뭐 겉으로 약간 퍼지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쑥 나가요. 이 굉장히 커지면 없는 것처럼 쑥 나가요. 이게 그렇지만 요게 점점 작아서 3람다 1.5 람다가 되면 파동이 쭉 오다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퍼져나가는 다음과 같은 간섭 현상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게 바로 평면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쳐서 평면파를 만든 다음에 장벽을 지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파동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 빛인 경우에는 0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아닌가? 너무 옛날 노래인가? 영이 했던 이중 슬릿 실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파동이 요게 이중 슬릿이에요. 슬릿이라는 게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판에다가 이렇게 면도칼로 쭉쭉 그어놓고 그 단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무한히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멍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있는데 어라 앞에 이 슬릿이 하나 더 있네. 왜 슬릿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아주 작은 점이면 이게 점광원처럼 호이겐스 원리에 의하면 점광원처럼 쭉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점광원처럼 쭉 나오면 여기 거리가 요게 중심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리랑 여기서부터 가는 거리가 같으면 위상이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햇빛을 쬐야죠. 해에서 나온 빛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랑 똑같은 점에서 안 나와요. 해 이쪽에서 나온 빛이랑 이쪽에서 나온 빛이 나오는데 그게 시간마다 막 랜덤하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 빛이랑 햇빛을 그냥 쏘면 여기 들어오는 게 페이스가 일정한 관계를 위상이 일정한 관계를 안 맞추기 때문에 절대로 다음과 같은 간섭 무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것과 여기에 나오는 위상이 항상 똑같게 만들어주는 싱글 슬릿을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거를 위상이 항상 같은 빛을 쓰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걸 없애려면 레이저를 쓰면 돼요. 레이저는 나오는 빛이 항상 위상이 같은 빛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 도달하는 빛의 위상차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요. 길이가 달라도 되지만 그래도 위상이 두 개가 다르지만 위상차가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하기 싫으면 여기다가 레이저를 쏘면 되죠. 레이저는 항상 위상이 같은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 요거는 그 역할을 하고 여기서 나오면 쭉 나왔어. 그럼 여기서 요게 아주 작아서 거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슬릿이 여기서 호이겐스 원리하면 여기서 나오는 점광원에서 나오는 파동, 여기서 나온 점광원에서 나온 파동이 있으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파동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본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연못 위에서 돌 두 개 던지면 파동이 쭉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파동이랑 여기서 나온 파동이 간섭을 하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무늬를 만드는데 이런 복잡한 무늬는 우리도 생각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다 스크린을 놔둬요. 스크린을 놔두면 여기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교대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0의 아주 유명한 이중 슬릿이라며요. 실제로 슬릿을 이렇게 보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다면 이 정도만 배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배웠을 거예요. 하나 밝은 것과 이웃한 밝은 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어두운 선과 이웃한 어두운 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사이의 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우리 이런 거를 간섭 현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 오면 조금 더 해요. 이 빛이 여기가 세고 여기는 빛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면 이 빛의 세기를 지금 이거 사진으로 그랬죠. 빛의 세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빛이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될 텐데 이 함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빛의 세기에 대한 함수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분석을 하면 되지. 들어왔어. 위상이 같은 빛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서 S1에서 여기서부터 이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라지 D. 그 다음에 요 슬릿 사이의 간격을 D, 스몰 D. 그 다음에 스크린의 여기서부터 Y라는 곳에 이게 뭐냐면 슬릿 두 개의 중심에서 수직을 걷을 때 이 점에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 맥시멈이 생기거나 보강 간섭이 생기거나 상쇄 간섭이 생길 조건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보면 뭐죠? 두 개 파동이 두 개니까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게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두 개의 위상차가 2파의 위상차가 혹은 위상차가 2파의 정수배면 두 개가 더한 보강 간섭이 되죠.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경로가 차이가 나네. 이 경로 차이가 파장의 몇 배냐? 파장의 정수배면 보강 간섭이죠. 파장의 정수배 더하기 반파장이면 상쇄 간섭이죠. 그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경로차를 구하면 돼. 경로차는 여기서 이렇게 R2로 이렇게 원호를 그렸을 때 이 차이가 경로차죠. 근데 라지 D가 이 슬릿 사이 간격보다 무지 크다고 하면 닿은 것 같이 볼 수 있어. 두 개가 평행해. 물론 결국은 이렇게 만나지만 이게 워낙 멀리 있으니까 평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려. 여기가 경로차죠. 요 길이가 얼마죠? 이게 슬릿 사이의 거리가 D야. 그 다음에 요 수직에서부터 Y까지 가는 요 사이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게 바로 세타죠. 요게 세타면 요거 더하기 요건 90도, 요거 더하기 요건 90도, 요게 세타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경로차는 D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D 사인 세타가 람다의 정수배면 M이 정수배라고 했는데 M이
0, 1, 2. 참에 0인지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잘 봐야 돼. 0부터 시작할 수 있죠. 0이어도 되죠. 언제 0인가? 두 개 길이가 같을 때지 뭐. 요 점에서 0이죠. 람다의 정수배면 보강간섭으로 돼서 최대값이 생겨요. 미니멈이 생길 조건은 m 람다의 반파장 차이. 이게 완전 상쇄 간섭이 이렇게. 이것도 m이 0부터 가능하죠. 다음과 같이 된대. 근데 이거를 뭐냐면 여기 있는 요 y 스크린에서 이제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사이에 길이를 자로 재면 우리 이렇게 과장되게 그렸지만 사실 요 사이의 간격이 작고 간섭 무늬도 요 근처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개 세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타가 아주 작아요. 세타가 작으면 탄젠 세타는 거의 세타랑 비슷해. 물론 그게 사인 세타랑도 비슷해. 우리 요 근사 방법을 쓸 텐데 탄젠 그러면 세타는 이걸 보면 라지 D분의 y 그 m번째니까 ym. 그다음에 사인 세타가 세타랑 비슷한데 이거는 d 사인 최대일 경우에는 d 사인 세타가 m 람다니까 d분의 m 람다야. 요거랑 요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놓고 보면 ym은 대략 d 람다 곱하기 m이죠. m에 비례하죠. 그럼 그 차이는 밝은 거 m과 그 이웃한 거 하나 위에 거 그 차이는 바로 요 다음과 같은 간격이죠. 어두운 거는 요건 여기 대신에 m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는데 그 간격 차이를 보면 2분의 1은 상쇄되고 역시 이웃한 어두운 점까지의 선까지의 거리 간격도 요거랑 똑같죠.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사이의 거리는 이게 서로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 거리의 반이죠. 이웃한 밝은 것과 이웃한 가장 어두운 것 사이의 거리는 요거의 반이 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빛의 세기는 어떤데? 이거 똑같은 건데 이제 파동으로 그랬죠. 이제 봐야 돼. 2에서 나오는 거는 물론 간거리에 차이가 있으면 점광원이니까 R 제곱분의 1로 비례하지만 R1과 R2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치면 거의 나오는 빛은 E는 E0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X를 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E2는 그거보다 약간 위상 차이가 나겠죠. 왜 위상 차이가 나냐면 경로차가 있으니까. 한 파장 차이가 나면 2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나죠. 경로차랑 위상차. 경로차가 있으면 반드시 위상차가 생겨요. 위상차는 경로차 델타는 두 개 차이 D 사인 세타예요. 이 관계를 잘 보면 경로가 람다 차이 나면 위상이 2파이 차이 나요. 그죠? 한 파장이 2파이야. 그죠? 그러면 경로차를 한 파장으로 나눈 거는 위상차를 2파이로 나눈 거랑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게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 하는 거에 2파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위상차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파이는 경로차로 쓰면 다음과 같이 위상차는 람다분의 2파이 D 사인 세타야. 좋았어. 그 다음에 여기 합한 파동은 어떻게 하라고? 중첩에 올리니까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했어. 어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어려운데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고등학교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어.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2배의 사인 2분의 합 코사인 2. 이걸 쓰면 2배 E0 코사인 차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 합의 반이니까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합한 게 저래요. 근데 빛의 세기는 앞에 크기는 비례 상수는 모르지만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죠.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돼. 제곱하면 되는데 요게 없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없는 게
요건 사인 제곱 오메가 t나 오메가 t 플러스 2파이나 크기는 진동을 하지만 평균값을 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i0라고 비례값을 i0라고 i 최대값이라고 놓으면 최대값의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요양. 근데 코사인 제곱이 뭐야? 이 파이가 뭐야? 요거잖아.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테타. 아까 사인 테타가 작으면 사인 테타가 테타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까 사인 테타가 얼마나 d분의 m 람다지. 요게 d분의 아니 그게 아니잖아. 뭐야? 뭘 쓴 거지? y m이 d분의 사인 테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요게 사인 테타 대신에 뭘 쓴 거야? 탄젠트 테타를 쓰면 되지. 탄젠트 테타를 쓰면 이게 d가 아니고 이게 d인데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테타가 이게 L이 아니라 아까 걸로 쓰면 d인데 왜 L로 갑자기 바뀌었나? d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이거를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이 쓴 걸 보고 근데 두 개 더하는 게 저렇게 더하면 사인, 코사인을 두 개 더하는 거 귀찮죠. 공식도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RLC 회로에서 보면 페이서 해봤잖아. 두 개가 페이스가 다른 파동을 더하는 거 해봤죠. 여기서 페이서를 쓰면 돼. 하나는 S1에서 나오는 건 오메가 T. 하나는 그거보다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 이 두 개가 도는 거죠. 더하면 어떻게 되죠? 벡터를 더하면 돼. 이게 빛의 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 되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아까 구했던 계산을 페이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간단히 풀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